안녕하세요. 오래되고 불길한 집과 그 안에서 사라지는 아이들에 대한 공포영화는 이 장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고전적인 진부한 요소도 무분별하고 끝없이 복제되면 빠르게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관객을 공포에 몰아넣고 매료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명과 클리프행거만으로는 부족하며 일관된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잘 구상된 캐릭터와 적합한 캐스트도 필수적입니다. 지하실 뒤에 있는 팀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진정되는 음료를 준비하세요. 오늘 밤은 무서울 거예요. 시작해봅시다. 영화는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온 계단의 불길한 파노라마와 으스스한 사운드 트랙으로 시작됩니다. 카메라는 빈 집을 지나갑니다. 주요 줄거리가 전개될 장소입니다. 키라 엄마, 브라이언 아빠로 구성된 우주가족. 비꼬는 성격의 10대 딸 엘리와 어린 아들 스티븐이 이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집을 탐험합니다. 10대 소녀는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그녀에게 섬뜩한 분위기를 줍니다. 이전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우즈 가족이 이사할 때쯤 가구와 대부분의 짐은 이미 그들의 새로운 가족 보금자리로 배달되었습니다. 엘리는 새로운 집의 어떤 것에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소녀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아버지는 그녀에게 큰 서재와 도서관을 보여줍니다. 그 남자는 이런 곳에 사는 것이 그의 어린 시절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항시 불만족스러운 10대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투어는 지하실 문으로 끝납니다. 엘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희미한 불빛이 와인셀러를 부드럽게 비춥니다. 소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며 마지막으로 그 장소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물쇠가 단순히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래층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악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녀의 엄마는 문에 걸려있는 자물쇠 열쇠를 발견하고 남편에게 건네줍니다. 문이 열리고 잠금 장치가 풀린다. 엘리는 재빨리 나가며 여기 남아있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소녀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한다. 엄마가 들어오고 그녀에게 이야기하려 한다. 그녀는 엘리에게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여준다. 웃고 있는 사람들의 광고. 소녀는 키라의 일을 싫어한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인다. 엄마는 그 소녀에게 저녁에 스티븐을 봐달라고 부탁한다. 협조적이지 않은 10대는 동의하고 이사 때문에 울기 시작한다. 소녀는 엄마가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고 비난한다. 부모가 떠나고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삶에 대해 불평한다. 엘리는 엄마의 거래가 실패하고 그들이 옛 집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순간 방이 문이 열리고 남동생이 문턱에 나타난다. 이상한 검은 로브를 입고 동물 해골을 들고 있다. 그 사이 회의에서는 부모가 키라가 엘리에게 보여준 프로젝트를 동료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그 순간 그들은 딸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그녀는 스티비가 자신 말을 듣지 않고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소녀는 여동생에게 어떻게 해골을 발견했는지 보여준다. 그의 방에서 오래된 물건이 있는 옷장 뒤에 이상한 먼지로 덮인 공간이 있다. 그것은 비밀 패널 뒤에 숨겨져 있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은 스티븐에게 그 집이 예전에 악마와 거래를 한 마녀의 것이라고 말했다. 옷장 안에서 남매는 그래모폰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것을 감고 오래된 수학 강의를 듣는다. 어느 순간 엘리는 플레이어를 끄고 레코드의 손으로 쓰인 삼각형 기호를 발견한다. 같은 기호가 집 안 곳곳에서 발견된다. 남동생을 재운 후 소녀는 공포영화를 본다.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지하실에서 나온다. 그것은 자신이 지나가는 모든 기기를 꺼버린다. 정전이 엘리의 방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두려워한다. 부모가 회의를 계속하는 동안 집안에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의 딸의 전화로 중단된다. 그녀는 키라에게 불이 나갔다고 전한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지하실로 내려가 전기 패널을 확인하라고 요청한다. 처음에 엘리는 거부한다. 하지만 그녀는 촛불을 들고 핸드폰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간다. 계단에서 그녀는 두려움에 얼어붙어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러나 전화 너머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계단을 세라고 제안한다. 그것들은 겨우 10개뿐이다. 처음 3개를 지나고 나면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엘리는 두렵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 이상까지도 간다. 그제서야 부모는 차에 탑승하여 급히 집으로 향한다. 그러나 어두운 집에서 그들은 엘리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손전등을 가지고 그들은 지하실에서 전기 패널을 찾고 재빨리 스위치를 돌린다. 불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나 그들의 딸은 아래층에도 없다. 부부는 스티븐을 진정시킨다. 경찰에 연락하고 재산 주변에서 수색을 시작한다. 사람들이 모인다. 법 집행관들이 도착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엘리를 찾지 못한다. 어머니는 음산한 지하실이 원인임을 깨닫는다. 다음 날 아침 수색 작업이 계속된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가 없다. 키라는 집으로 돌아와 엘리의 방으로 간다. 그리고 쓰라리게 운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보러 온다. 그 여자는 자녀를 소홀히 한 자신을 탓한다. 남편은 딸이 이사에 화가 나서 떠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키라는 엘리의 두려운 목소리를 기억한다. 그녀가 어둠의 심연으로 가는 길에 끝없이 새고 있던 같은 날, 키라는 차에 타고 그녀의 딸 사진이 붙은 실종자 포스터를 동네에 붙이러 간다. 그 후 그녀는 스티븐을 학교에서 데려온다. 함께 어머니와 아들은 경찰서로 간다. 거기서 경찰관은 키라에게 버스 정류장에서 모든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다고 보고한다. 기차역과 인근 시설들. 그는 이어서 그 10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했으며 그 소녀가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알고 보니 그녀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탐정은 또한 그 소녀가 스스로 방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 시점에서 키라는 대화의 방향을 깨닫는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대화를 중단한다. 그녀는 딸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 여성은 전화에서 엘리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겁먹은 것 같았다고 언급한다. 경찰관은 모든 10대들의 전화를 확인했다고 대답한다. 마지막 사건은 그녀가 오후 8시 42분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발생했다. 키라는 경찰관에게 집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부탁합니다. 경찰관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에서는 범죄가 없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그는 전문가를 소집하는 것을 거부한다. 경찰관 사무실 벽에는 키라의 집 사진이 걸려있다. 그녀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다. 여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입구 위에 라틴어로 된 글귀가 보인다. 솔베 코에귤라, 이는 용해하고 응고하라 라는 의미의 연금술 모토이다. 그녀가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동안 스티븐은 지하실 입구 근처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다. 그의 엄마가 그를 부른다. 그리고 소녀는 장난감을 바닥에 던진다. 공이 지하실로 굴러간다. 키라는 스티븐에게 엘리가 실종되기 전 어떻게 행동했는지 물어본다. 그는 그녀가 평소처럼 행동했다고 말하지만 그 후 자신과 누나가 레코드 플레이어를 켰던 일이 기억난다. 그 순간 여자는 딸의 소셜미디어에서 그녀가 다리에 허무주의적인 타투를 몰래 새겼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키라는 지하실로 다가가고 문 위에 이상한 오각형을 발견한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손에 긴 UV 램프를 단단히 쥐고 여자는 각 계단에 로마 숫자로 번호가 매겨져 있음을 알아차린다. 마지막 계단에서 그녀는 신비로운 공식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녀의 발견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역 경찰서의 경찰관이 지하실을 방문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경찰서에서 키라와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경찰관은 벽에 있는 이미지가 식물성 페인트로 만들어졌다고 믿고 그래서 그렇게 밝게 빛난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이 작품의 대략적인 날짜를 50년대라고 언급한다. 그는 부부에게 이 재산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묻는다. 키라의 남편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경매에서 집을 샀다고 덧붙인다. 이전 소유자는 그들에게 요양원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양보를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우즈 가족은 그런 구매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집은 조용하고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키라는 아들에게 갑자기 깨웁니다. 그는 바지를 적셨습니다. 엄마는 그를 도와주고 잃어버린 여동생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소녀는 그 후 빠르게 잠이 들지만 여성은 깨어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에게 전화를 하려 하지만 매번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키라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녀는 1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소스 찾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흔적은 지하실로 이어집니다. 공이 떨어진 후 침묵 속에서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키라는 불을 켜고 계단을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공이 인지된 10단계보다 훨씬 더 멀리 이동한 것 같습니다. 여성은 지하실에서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다시 신비로운 공식으로 떨어집니다. 아침에 가족의 아버지는 아내가 어떤 기호와 삼각형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벽을 장식하는 나무 장식 패널 중 하나에 있습니다. 그 여성은 밤새 깨어 있었고 이제 그 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키라는 이러한 기호들이 건물의 모든 문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종이에 적어놓은 바닥의 공식을 보여줍니다. 키라는 가족에게 집을 판 경매사에게 전화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에게서 그녀는 그것이 팔리기 전에 저택이 유명한 과학자의 딸 소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는 이전 소유자의 연락처를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여자는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앞에 놓인 흰 종이를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하실에 동일한 공식이 적혀 있습니다. 키라는 저택의 방들을 돌아다니며 찾은 모든 기호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개가 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그녀는 그 신비로운 기호를 부하에게 보내고 그 뒤에 숨겨진 모든 정보를 찾으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그녀는 회의에 들어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칭찬을 받는다. 파트너들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 그녀의 홍보 포스터를 좋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나서 회의를 빠르게 떠난다. 이미 계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같은 직장 동료에게 멈춰서 키라가 찾으라고 요청한 표지판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다고 알려준다. 그것들을 합치면 레비아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리스 신화의 거대한 바다 괴물이다. 그 여자는 동료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난다. 키라는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그의 부러진 코를 발견한다. 소녀는 클래스에서 누군가가 그의 여동생을 죽었다고 불렀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어 가해자를 때렸다. 그러나 그는 반격에 맞았다. 그 여자는 집으로 돌아와 레비아탄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검색한다. 갑자기 그녀의 눈길이 근처에 서 있는 그람토폰에 멈춘다. 그곳에는 여전히 이상한 수학 강의가 담긴 같은 레코드가 있다. 한편 스티브는 TV를 보고 있을 때 키라가 레코드 플레이어의 바늘을 돌린다. 그의 뒤에서 비밀의 문이 열리고 주판의 구슬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소녀는 일어나서 열린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가 스피커의 목소리를 따라 마지막 숫자를 읊자 놀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발견한다. 스티비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얼어붙는다. 키라는 그에게 질문을 하려 하지만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 그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발걸음을 세기 시작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그 여자는 1층으로 내려가 거실에 걸려있는 한 남자의 초상화를 발견한다. 존 페더스턴이라는 이름 아래에 몇 개의 히브리어 글자가 있다. 그는 손으로 이상한 제스처를 하고 있다. 그의 검지와 중지가 함께 맞잡혀 있다. 그리고 수직으로 위로 올려져 있다. 키라는 그의 이름을 구글링의 유명한 물리학자의 가족이 이전에 이 집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초상화에 그려진 인물이다. 모든 것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그의 딸 로즈만이 살아남았다. 신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영지의 문을 본다. 여성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있는 동안 지하실 문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엘리가 사라진 날처럼요. 불이 다시 꺼지고 전력이 서서히 차단됩니다. 어느 순간 한바람이 키라의 방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녀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정보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마지막 기기가 꺼질 때 여성이 주위를 둘러보니 완전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스티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들이 깨어나 두려워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지하실에서 나와서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키라는 문을 열어보려 한다. 하지만 잠겨있고 근처에 열쇠가 없다. 그녀는 손잡이를 몇 번 잡아당긴다. 그리고는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기로 결심한다. 여자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갑자기 스티븐이 그녀 뒤에 나타난다. 살아있고 다치지 않았다. 그는 왜 어머니가 여기 서 있는지 물어보고 자신이 놀이방에서 잠이 들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지하실의 문이 열리고 빛이 자발적으로 저택으로 돌아온다. 키라는 자물쇠 열쇠를 찾아 제자리에 걸어놓는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스티븐은 그녀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 고집센 어머니는 그에게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요청하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반항하기 시작한다. 문이 그녀 뒤에서 쾅 닫히고 열리지 않는다. 스티비는 손잡이를 잡아당긴다. 하지만 소용없다. 키라의 전화가 갑자기 그녀의 손에서 플래시와 함께 떨어진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전의 공처럼. 불길한 소리가 아래에서 들리기 시작한다. 스티브는 문을 열 수 없다. 그 사이에 뭔가 악한 것이 그의 어머니를 향해 계단을 올라온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 여자의 얼굴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자 문이 그녀의 남편에 의해 열린다. 그는 소년의 비명에 잠에서 깨어나 즉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키라는 아무런 상처 없이 돌아와 침실로 올라간다. 그녀의 남편도 방에 들어온다. 그는 아들을 재우고 이제 아내에게 지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것을 기다린다. 불이 꺼졌고 나는 지하실에 갇혔다. 거기에 뭔가가 있었다. 여자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쏟아놓는다. 이전 소유주 가족과 그들의 실종에 관하여, 지하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로즈에 관하여, 저택을 매매해 내놓은 물리학자의 딸. 그 남자는 모든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한다. 지하실로 내려가 키라의 휴대폰을 찾는다. 그 장치는 거기 없고 대신 이상한 털 뭉치를 발견한다. 좌우로 움직이는 무언가도 발견한다. 가족의 가장은 그 발견문을 버린다. 그리고 서둘러 위층으로 돌아간다. 다음날 키라는 국립수학대학에 간다. 그녀는 건물에 들어가 레미푸네 교수의 사무실을 찾는다. 특별한 마스크를 쓴 남자는 책상 위의 물체들을 페인트로 덮는다. 그는 사고 후 수학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남자는 또한 일어난 일 때문에 명백하지 않은 곳에서 패턴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 키라는 자신이 발견한 수식이 적힌 종이를 그에게 건넨다. 과학자는 방문자가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궁금해한다. 연구자는 키라에게 현재 그녀가 자신의 집의 이전 주인인 존의 사무실에 있다고 말한다. 그가 슈레딩거의 동료이자 노벨상 수상자였던 것이 밝혀진다. 다음, 과학자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것은 양자 이중성의 원리를 설명한다. 사고 실험에서는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다. 무작위 순간에 유독가스가 거기에서 방출될 수 있다. 사고 실험의 요점은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그 동물이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자의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만 그렇다. 그녀가 듣는 이야기는 키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녀는 겨우 눈물을 참는다. 푸네의 합리적인 질문에 그녀는 솔직하게 딸을 잃었다고 대답한다. 연구자는 어느 순간 페더스턴의 아들이 아프고 존이 학계에서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과학자의 딸 로즈는 우즈 가족에게 집을 팔았다. 그러나 그녀는 오래전부터 요양원에서 살고 있으며 가족 사건의 슬픔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그 여성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푸네는 키라가 가져온 공식이 방정식이라고 보고합니다. 연구원은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즉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평행 차원과 어떤 종류의 변수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하기 위해 멈춥니다. 그리고 여자를 집으로 보냅니다. 저택에서는 브라이언과 스티븐이 쿼드코프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키라의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레미가 그녀를 걱정하고 있으며 그녀와 연결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과학자에게 어제 전화기를 잃어버렸고 새로 하나 샀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그는 대답합니다. 그 소식에 여자는 의자에 살짝 기대어앉습니다. 푸네는 그녀에게 그 방정식을 동료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12세기의 연금술사 서학자들에 의해 발명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완성된 수열이나 주문처럼 보입니다. 그가 알아낸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는 또한 그의 동료가 벨기에의 악명 높은 집에서 비슷한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자는 침묵에 빠지고 전화를 끊습니다. 스티비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는 아내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남자가 방을 나가자 오래된 주판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낮에 발생하며 밤에 집에서 모든 초자연적 활동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키라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브라이언과 공유합니다. 히브리어로 레비아탄에 대해, 물리학자와 실종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를 믿지 않고 그녀가 무작위 사실들을 연결하려 한다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이 모두 오해이며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이언은 아내의 말을 짜증스럽게 듣지만 그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번호가 매겨진 단계, 기호, 공식을 보여줍니다. 남편은 그녀를 믿지 않게 합니다. 결국 그는 망치를 들고 연금술 공식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주판은 스스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티비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의 어두운 구멍으로 걸어간다. 아버지의 타격 소리가 저택을 통해 울려 퍼지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시작된다. 강의가 담긴 레코드가 켜지고 창백한 실루엣이 비밀방의 어둠 속에서 엿본다. 이것을 보고 소녀는 두려움의 비명을 지른다. 그의 부모는 위층으로 올라가 비밀문 뒤에 엘리의 휴대폰을 발견한다. 스티비는 어둠 속에서 그녀처럼 보이는 것을 봤다고 말한다. 그램폰의 레코드는 불길하게 그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예상치 못하게 이전 주인의 주소가 발견된다. 키라는 차에 타고 사설 요양원으로 간다. 로즈는 과묵한 노인이지만 그 여자를 만나기로 동의한다. 키라는 교회에서 그녀를 찾는다. 그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 그녀는 첫 질문에 침묵으로 대답한다. 대화가 지하실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로 바뀌자 그 노인 여인은 긴장하며 무릎에 있는 노트와 펜을 꽉 움켜잡기 시작한다. 갑자기 그녀는 노트를 열고 레비아탄이라고 쓴다. 로즈는 그것을 지옥의 7 왕자 중 하나라고 부르며 잘못 해석되었다고 말한다. 그 여성에 따르면 로즈의 아버지는 악마 바포메트를 우리 세계로 데려왔다. 그녀의 남동생 잭이 아팠을 때 과학자들은 오컬트의 편으로 넘어갔다. 그 노인 여인은 그녀의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이 세상에 들어온 어둠이 창조의 시작 이래로 존재해왔다고 믿는다. 키라의 딸이 살아있는지 묻자 로즈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지하실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 집 전체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키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한다. 그녀가 집으로 가는 길에 브라이언은 자신의 조사를 시작한다. 그는 모든 발견물을 연구하고 그로부터 펜타그램을 조합한다. 키라는 프레네 교수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지만 이상한 잡음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녀는 땅거미가 지는 시간에 저택에 도착한다. 스티비는 로비에서 쿼드코프터를 띄우고 브라이언은 컴퓨터에서 사실을 조합하는 것을 계속한다. 그 역시 레비아탄은 아무 상관이 없고 집의 표시는 바포메트와 그의 인장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인장에는 모든 지점에 이러한 상징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옥의 문지기는 그의 팔에 솔베트의 응고가 적혀있다. 저택 입구의 비문과 마찬가지로 그의 손가락은 존 페더스턴의 그림과 유사한 방식으로 접혀있다. 키라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이러한 종류의 상징으로 디자인되었다고 결론짓는다. 염소 같은 지옥의 악마의 모든 이미지에는 심지어 이마에 펜타그램이 그려져 있다. 이전 소유자는 자신의 믿음을 그 주거지에 정확히 옮겼다. 키라는 그램폰을 꺼낸다. 남편에게 슐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레코드를 켠다.
그 여자는 레코드에서 페더스턴이 자신의 공식을 읽고 있다고 말한다. 키라는 수학 방정식이 평행 차원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시점에서 스티비의 헬리콥터에 전기 시스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한다. 리모컨이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다. 소년이 기기를 손에 쥐려고 할 때 그것은 그에게서 날아가기 시작한다. 쿼드콥터는 지하실로 곧장 향해 바닥에 착륙한다. 스티비는 불을 켜고 큰 턴테이블 튜브에서 나오는 숫자의 리듬에 맞춰 그것으로 걸어간다. 그러나 10카운트에서 소년은 간단히 바닥에 도달해 자신의 헬리콥터를 집어든다. 바로 그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 집 전체의 불빛이 깜빡인다. 소년이 비명을 지르고 나서 조용해진다. 부모는 급히 지하실로 내려간다. 그러나 헬리콥터와 그에 대한 리모컨만 발견한다. 그들은 플래시라이트를 사용해 맨션 안의 촛불을 밝히며 수색을 시작한다. 그러나 스티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갑자기 이상한 리드미컬한 소리가 키라와 브라이언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 소리는 아무 데서도 나타난 공이 2층에서 계단을 굴러내려오는 소리다. 그러나 신비한 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아기의 옹알이와 닮아있다. 그 부부는 재빠르게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소리의 출처를 찾는다. 창백한 스티븐이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다. 엄마와 아빠는 아들을 들어올려 누이고 그의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소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매우 졸리며 물을 달라고 한다. 여자가 그의 셔츠를 들어올리자 그녀는 그의 피부에 선명한 바포매트의 인장을 본다. 나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탔다. 스티븐은 갑자기 등을 뒤로 구부리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마치 누군가 그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 키라는 남편을 찾으러 달려간다. 그러나 다른 방에서 얼어붙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그를 본다. 숫자는 스티비의 카운트다운과 일치한다. 키라는 지하실 문을 닫고 남편을 제정신으로 되돌리려 한다. 그러나 그는 마치 혼수 상태인 듯하다. 셋, 둘, 하나, 그가 맞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누군가 지하실 문을 안에서 두드리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문이 열리고 방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소리의 정체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 끔찍한 포효를 내며 짐승처럼 들린다. 키라는 테이블 아래에 숨어서 손전등을 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나가기로 결심한다. 악마가 그녀를 쫓아오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문을 쾅 닫고 지하실로 내려간다. 그녀는 엘리를 구하길 바란다. 지하실에서 키라는 계단의 단계가 늘어나서 다른 문으로 이어진 것을 발견한다. 키라는 뒤에서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가장 아래로 달려가 안으로 들어간다. 생명체가 그녀를 따라 내려오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용감한 여자는 주위를 살펴본다.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불길한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려온다. 키라는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을 계속하며 아치 중 하나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녀는 긴 복도를 마주하게 된다. 여자가 그것을 지나갈 때 그녀는 먼지투성이에 찢어진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거대한 공간에 들어선다. 바로 그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온다. 그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걷고 있다. 그들의 입에서는 발걸음 카운트가 들린다. 우즈는 딸을 찾을 희망을 잃고 무릎을 꿇는다. 그제야 그녀는 문신이 있는 다리를 보고 엘리를 인식한다. 그 소녀는 계속해서 세고 있으며 벌써 300만에 도달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그녀를 데리고 나가려 한다. 그러나 첫 번째 문 바로 옆에서 손전등을 잃어버린다. 괴물이 그들을 쫓아온다. 키라와 엘리는 계단을 올라가 괴물의 코바로 앞에서 문을 닫는다. 그것이 나무에 부딪히고 여자는 그 생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소리칩니다. 소리가 시작된 것처럼 갑자기 멈춥니다. 브라이언, 엘리, 그리고 스티븐이 정신을 차립니다. 키라는 그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손전등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앞문을 열면 그 뒤에는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존 페더스턴이 새로운 영혼을 위해 설정한 함정이 다시 한번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가족이 황홀경에 빠져 방을 나옵니다. 키라는 처음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길한 숫자 노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숲은 지옥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영원히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세며 이 영화는 단편 영화 10걸음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의 감독이 2004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장편 버전은 극장에서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영화제에서 데뷔한 후 즉시 스트리밍 서비스 샤다에 공개되었습니다. 튀는 공의 순간은 1980년 영화인 변화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영화 제목을 설명란에서 찾아보세요.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영화에 대한 더 흥미로운 비디오가 가능한 한 자주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알려주세요.
수학과 관련된 줄거리가 있는 다른 영화는 무엇이 있나요?